네, 교과서 78쪽에서 81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광복을 맞아 정부 수립에 힘쓰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주제는 광복과 이 광복을 맞아 정부 수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실 텐데요. 참고로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이루어지고 정부 수립이 만 3년 만인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 이 기간의 역사를 지금 요 광복을 맞아 정부 수립에 힘쓰다와 교과서 82쪽에서 84쪽 사이에 분단을 막기 위해 노력하다, 그 두 개로 나누어서 요 해방 3년사의 역사를 공부하도록 할 텐데, 이 시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정부 수립 과정. 자, 바로 정부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광복에서부터 정부 수립까지 정확하게 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만 3년이라는 시간을 똑같이 8월 15일이야. 정부가 수립된 것도 8월 15일. 근데 문제는 이 정부 수립 과정이 사실은 우리 뜻밖에도 막상 정부가 수립이 되었는데 분단 국가가 탄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분단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78쪽을 살펴보도록 하실 텐데요. 광복과 더불어서 뭐가 생겨나냐면은 여러분 38선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38선을 중심으로 결국 미소 군정이 실시가 되는데, 실시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38선이 생겨나고 미소 군정이 실시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같이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독일이 패망한 후에도 항복을 거부한 일본에 대해 드디어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8월 6일 그리고 8월 9일 각각 히로시마, 항복을 하지 않아. 그래서 9일날 다시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결국 일왕은 항복을 공식 선언하면서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이 원자폭탄 투하가 되겠죠.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었어.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원자폭탄이 투하된 다음에 소련군이 일본이 항복하기 전에 소련이 이 전쟁에 이제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소련 개입과 관련지어서는 우리가 앞에서 얄타 회담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1945년 2월이었죠. 1945년 2월에 이 소련의 얄타에 모였어요. 소련의 얄타에 미국과 영국과 소련의 대표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이 모여서 여기서 뭐를 했냐면 독일이 항복한 다음에 3개월 이내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을 하라, 이렇게 결정한 것이 바로 이 얄타 회담이었지. 3개월이었는데 실제로 이 소련은 독일이 패망하고 곧바로 이 전쟁에 들어오질 않고 있다가 두 개의 그 원자폭탄 투하가 끝나고 나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대일전에. 일본이 항복하기 전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는데, 이 선전포고한 날짜가 언제냐면 참고로 이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투하된 바로 8월 9일이야. 선전포고를. 그리고 만주 관동군을 공격하고 11일 날 8월 11일 날 한반도 북부에 이제 진입을 하게 돼. 그러니까 소련은 사실 손 안 대고 코를 푼 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 된 밥에 그냥 끼어든 거야. 그런데 미국은 지금 태평양 전선에 있었는데 소련군이 한반도를 쭉 계속해서 밀고 내려와. 북쪽부터. 그러자 한반도 전체가, 보세요 여러분, 북에서부터 계속해서 저항하지 않는 일본군, 막 빠른 속도로 밀고 소련군이 남쪽까지 쭉 내려오게 되자 미국이 겁이 덜컥 났죠. 이러다가 이 소련이 차지하고 이 한반도를 전부 차지하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은 소련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소련군이 대일 선전포고하고 개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소련에게 한반도 전체 점령을 막기 위해 38도 선을 경계로 분할 점령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소련이 이걸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소련이 먼저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자 미국이 남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소련군과 미군의 각각 통치를 하는 미소 군정이 임시로 실시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3년간 있었던 일이죠. 3년간 정부 수립 과정 그 3년 동안 미소 군정이 실시되는 거예요. 소련이 이를 수용하여 38도선 분할이 결정되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38도선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자, 일본군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돕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임시로 설정한 것이었지만 미국과 소련이 군사적으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남쪽에 자, 메가더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총사령관이야. 이 메가더가 메가와더 포고령 1호를 통해서 38도선 이남을 점령 지역으로 규정을 하고 자, 미국의 점령 지역. 미 군정만이 통치할 수 있음을 선포하였다. 메가더 포고령 1호를 보게 되면 이 남쪽 지역은 미군정만 통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이 사이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는 뭐를 하고 있었는지는 다음 페이지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조선인민공화국 이런 우리들이 만든 이런 조직이 있었는데 이거 인정하지를 않은 거야. 그리고 미군정은 일제 권력기구에서 일하였던 관료와 경찰을 기용하는 등 즉 미군이 여기 남쪽을 통치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 정보가 없다 보니까 통치를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펴게 되냐면은 바로 현상유지 정책이란 걸 펴게 됩니다. 현상유지. 다시 얘기를 하면 총독부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일제히 권력기구에서 일하였던 바로 친일파들이죠.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기용해서 기존의 행정 인력을 활용해 한국인들의 반발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 보니까 좀 세계사 엿보기 한번 볼게요. 자, 항복문서에 서명한 일본의 외무대신 시게미츠 마모루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은 1945년 8월 10일 항복을 공식 발표. 이후 9월 2일 미군 전함 미주리오 선상에서 일본의 외무대신이 항복문서에 서명하였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남쪽에서 미군정이 실시되었을 때 자, 군정 한미 관계자 회의 여기 보면은 미군정 시기 친일 경력을 가진 경찰들이 이렇게 많아. 이 시스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군정 시기 전체 경찰 간부의 대다수가 일제강점기 경찰 출신이었다. 보면 한반도 남쪽은 미군이 통치를 했던 한반도의 남쪽에서는 일제 체제가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반면 여기 지금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북쪽은 소련군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모든 걸 일임을 하고 간접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 봐. 여기는 소련에 의한 간접 통치. 남쪽은 어떻게 되냐? 자, 미군에 의한 직접 통치. 이런 식으로 소련과 이제 북쪽 빨간색을 북쪽에다 할 걸. 자, 어쨌든 이렇게 좀 다른 방식의 미소 군정이 실시되게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1945년 9월 9일 조선 총독부에서 드디어 일장기가 내려가고 일본 국기가 내려가고 미국의 성조기가 올라가는 모습. 왜 태극기가 아닌 성조기가 올라간 걸까요? 성조기가 올라갔을 때 우리 민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친구들이 한 걸 보았습니다. 자, 태평양 미군 육군 총사령관 메가더 포고령 1호의 원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1조 북위 38도선 이남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 보세요. 메가더 포고령이야. 자, 한국 영토와 한국 인민에 대해 정부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나의 관할을 받는다. 메가더. 2조 정부 등 모든 기관에 종사하는 유급 또는 무급 직원, 고용인 그리고 기타 제반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 정상 기능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존하여야 된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내용이 바로 현상유지 정책에 관한 겁니다. 이제 남쪽은 친일파들이 그대로 친일파 시스템이 유지가 된다. 총독부 시스템이 유지가 된다. 메가더 포고령 제1호의 제2조의 한국인들이 반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질문이 나와 있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편 우리는 뭐를 했냐? 자, 이거는 이제 그 국제
미국과 소련의 움직임이었던 거고요. 앞서서 자 우리의 노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마침내 광복을 맞이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세요. 일본이 항복한 게 결정적으로는 원자폭탄의 힘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즉 연합국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비롯된 게 맞겠지만 동시에 우리 민족이 국내외 수십 년간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 왜 카이로 회담에서부터 우리 민족에 대한 독립 약속을 받게 되죠. 우리의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했냐. 자, 8월 15일 날 서울에서 먼저 여운형이 자, 번호를 한번 붙여볼게요. 우리는 여운형이 조선건국동맹을 중심으로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라고 부릅니다.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했다. 자 이거 좌우합작의 조직이었던 거 기억나죠? 여운형이 위원장을 맡고 안재홍이라는 중도 우파에 속하는 인물이 부위원장을 맡았어요. 이 건준은 광복 직후 자 뭐를 하냐면 치안을 유지하는 거야. 치안. 자 질서 유지 이런 거를 하면서 식량을 확보하면서 당장 필요한 일들을 해. 그러면서 건국 준비를 위해 노력을 하는 거죠. 이름처럼 건국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38선이 그어지고 자 미소 군정이 실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자 이렇게 되자 이 건준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야. 좌익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세워버렸어. 왜? 자, 우리 왜 외국이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는 거야? 그렇게 못하려면 우리가 먼저 나라를 세워버리자. 이것이 바로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는 거고요. 이걸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인공이라고 부릅니다. 인공. 조선인민공화국을 그냥 세워버렸어. 엉겁결에. 자, 이 과정에서 좌우 합작이었던 건준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좌익이 중심으로 인공을 세우게 되면 우익은 이탈을 해. 이 조선인민공화국 그리고 건준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얘네들은 임시정부로 들어가. 임시정부를 지지를 선언해. 정부 지지를 선언하게 된다. 여기서 지금 좌익과 우익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자, 좌익은 그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정치개혁 막 확 뜯어고치려고 하는 거 뭔가 확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정치 세력을 좌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광복 전후에는 사회주의적인 경향을 사회주의 세력을 좌익이라고 불렀어. 좌익, 사회주의야. 그 다음에 우익은 점진적이고 보수적인 정치 세력을 말하는데 광복 전후에는 친자본주의, 지주, 자본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민족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우익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좌익과 우익, 좌익과 우익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여운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여운형 사진이 나와 있는데 광복이 막 되려고 했을 때 가장 우리 민족 지도자 가운데 지지도가 높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여운형은 1918년 중국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당 조직을 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활동을 했고요. 1936년 조선중앙일보 사장으로 송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 사건.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일장기를 달고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그 보도를 할 때 일장기를 지워. 일장기에 가슴팍에 있는 일장기를 뭉그러뜨려. 그래가지고 이 신문이 폐간되기도 했는데 이걸 주도했던 인물이 요 사장님. 1944년 조선 건국 동맹을 조직했고 비밀리에 조직했고 자 일본 총독부하고 나중에 협상을 해서 광복과 동시에 이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로 개편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우리 민족은 새 역사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곧 세계 여러 곳으로부터 우리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들어올 것이니 그분들이 올 때까지 우리 힘을 합쳐 협력해 나갑시다. 자 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또 지도자 가운데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있죠. 중앙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민주체 연합군 환영시민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이승만의 모습. 자 여기 있는 사람이 하지 중장이라는 인물, 하지라는 인물이야. 존 하지 중장, 미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광복 직후 강력한 대중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던 정치 세력은 조선공산당이었다.
여운형의 조선인민당은 좌우 연합정부를 수립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김성수 등을 중심으로 한 친일 세력과 일부 우익 세력들은 한국민주당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지주와 자산가들을 대표하였고 친일 청산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미군정청은 미군정 고문이나 경찰의 핵심 간부를 뽑을 때 한국민주당 당원을 주로 임명하였다. 한편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이 귀국해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했고 김구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개인 자격으로 한국독립당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우리 지도자들의 모습인데 여기다가 선생님 이 표에다가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해방 전국에 우리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 자, 이쪽이 이제 극좌야. 그 다음에 이쪽이 극우야. 이렇게 봤을 때 이 가운데를 한 중도, 중간 정도다. 자, 여기가 그러니까 좌익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봐. 오른쪽을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보면은 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념적 성향이 있어요. 그 이념을 한번 대입을 시켜보도록 할게. 자, 극좌에 해당되는 인물은 바로 이 박헌영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은 조선공산당을 창당한 인물이야. 조선공산당. 자, 그 다음에 극우를 볼게요. 자, 극좌를 빨간색으로 할게. 좌를 빨간색으로 하고, 자, 우를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극우야. 자, 극우에 속해 있는 인물이 바로 김구 선생님. 그 다음에 김성수. 김성수는 여러분 그 동아일보 사장을 지내기도 하고요. 옛날에 경성방직 주식회사 만들고 돈을 많이 벌었던 진짜 대자본가고 호남 지역의 대부분의 어떤 그 평야를 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던 대지주이기도 하죠. 자, 여기 이승만이 있어. 자, 그럴 때 얘네들도 다 각기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정당을 가지고 있어. 정당 이름 적어볼게. 김구는 한국독립당이야. 한국독립당. 자, 김성수가 가지고 있으나 한국민주당. 한국민주당. 이것도 다 줄임말로 얘기해. 한국독립당은 한독당, 한국민주당은 한민당. 자, 이승만은 귀국해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는 걸 만들어. 촉성중앙협의회. 협의회. 이걸 줄여서 독촉이라고 부른다. 독촉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중도에서 약간 왼쪽으로 가 있는 사람, 이게 중도 좌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가 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좌익 우익 할 것 없이 우리 힘을 모으자. 김규식은 약간 중도 우파가 되죠. 중도 우파. 그래서 여운형이 만든 게 조선인민당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방 전국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 더 그 토지 개혁을 더 단호하게 하자. 이쪽으로 갈수록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친일파를 철저하게 청산하자. 이런 데 반해서 이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 자본가들이 많아.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개혁이 온건적이고, 그리고 친일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온건적인 성향을 부정적인 성향을 띄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드디어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모스크바 3상 회의가 열리게 돼요. 세 나라의 외상이 모여서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 미국과 영국과 소련의 외무부 장관이 모여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데, 자, 이 내용과 이것이 끼친 파장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뭐가 결정이 되냐? 한국에 바로 정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근데 이 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좀 나서서 공동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도와준다. 자, 그리고 이 미소공동위원회는 임시정부와 함께 협의를 해서 일단 이 임시정부가 최장 5년 동안, 확정이 된 건 아니고 맥시멈 5년 동안 미국과 영국이 남쪽, 중국과 소련이 북쪽 4개 나라가 맡아서 통치하는 신탁 통치를 실시할 것을 결정한 거죠.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세우자. 이게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결정이 나왔을 때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오보
잘못된 보도가 나오게 돼. 자, 잘못된 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 이제 바로 동아일보였었는데요. 오른쪽 페이지에 그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보 기사가.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 뒷얘기를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뒷얘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딱 보니까 미국이 놀랐잖아. 자, 조선인민공화국이 세워져 있어. 자, 딱 분위기 보니까 70% 이상 80%가 사회주의야. 사람들이 딱 들어와 보니까 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 해방 전국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바로 선거를 실시해서 정부를 세우게 되면 이거 분명히 사회주의 국가가 세워질 거란 말이야. 지금 냉전 체제인데 북쪽의 소련이든 남쪽의 미국이든 각각 자기네 이념에 유리한 국가를 한반도에 세우고자 한단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여긴 분명히 공산국가가 세워지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최대 10년간의 신탁 통치를 주장을 하게 돼요. 시간을 벌어보려고 했지. 그리고 이 10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이념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소련은 반대를 해. 소련은 신탁 통치를 반대해. 왜 신탁 통치를 반대하냐? 바로 선거를 실시해서 정부를 세우게 되면 소련의 이념에 유리한 사회주의 국가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상황은 이랬지만 서로 협의를 해서 최장 5년간 자 신탁 통치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난 것이었는데 동아일보에서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은 신탁 통치가 결정됐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근데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사실과 다르죠. 자,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이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지만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이거 완전히 반대된 거죠. 그런데 이 신탁 통치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자 자, 우리는 이 신탁 통치를 뭘로 봤냐면은 신탁 통치에 꽂혔어. 자, 김구를 중심으로 충칭 임시정부 세력, 이승만, 한국민주당 등 우익 그리고 좌익 할 것 없이 전부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거야. 왜냐면 이건 또 하나의 식민 통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걸 우리가 반탁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 자, 한반도 안에서 대대적인 반탁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근데 이거 소련이 주장했다고 여기 막 얘기를 했잖아. 소련이 주장했다고 하기 때문에 반탁 운동은 이거 뭐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반소 운동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야. 반소 운동. 소련에 대한 반감이 막 높아지면서 공산주의까지도 비판하는 그런 움직임이 대세가 돼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소련 측에서는 박헌영 아까 조선공산당을 창당했던 공산주의자 있죠?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련이 이거 잘못 오보다. 자 여기 핵심은 임시정부 수립이고 협의에 따라 이 최고 5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포인트는 한국의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이고 지금 미국과 소련이 지금 냉전이잖아. 강대국, 이 연합국의 협의 없이 너네가 자체적으로 정부를 세운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걸 찬성을 해야 너네 빨리 정부를 세울 수 있어. 이게 소련 측에서 얘기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박헌영을 비롯한 좌익 세력은 초기에는 반탁운동을 전개했지만 전체 내용을 접한 다음에 민주주의 임시정부에 대한 후원의 의미가 신탁통치이지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고 강조를 하면서 뭐를 주장하게 되냐면 자 봐. 얘네들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을 총체적으로 지지한다. 자 여기서 총체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은 바로 임시민주주의 정부 수립이 포인트라는 데 것을 염두에 두고 총체적 지지를 주장하는 거죠. 자, 총체적 지지를 주장을 하게 돼. 좌익이. 자, 그리고 중도파들은 임시정부 일단 세우자. 그리고 신탁 통치는 그 다음에 반대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히 알아야 되는 거는 딴 것보다도 뭐를 알아야 되냐면 자, 좌익의 입장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 좌익은 처음에는 반탁 운동을 했지만 좌익은 자 써볼게요. 좌익은 처음에는 초기에는 반탁을 했지만 나중에는 모스크바 3상을 총체적으로 크바 3상 회의를 총체적 모두 다 지지한다. 자, 왜 포인트가 한국 민주주의 정부 수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을 바꿨어. 근데 우익은
계속 반탁을 하는 거야. 반탁, 계속 반탁. 반탁, 신탁 통치에 꽂혀 있어. 그러다 보니 모스크바 3상을 지지하는 좌익과 우익 사이에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렇게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 이 신탁 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모스크바 3상 회의는 좌우익의 대립을 극심화시킨다. 좌우익의 대립, 극심한 대립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 여기 결정사항을 한번 원문으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원문으로 보면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고 민주 원칙에 따른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임시로 민주주의 정부를 세운다.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창설하고 한국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와 미소공동위원회가 같이 협의를 한다. 자, 최고 5년이야. 그러니까 맥시멈 5년이야. 자, 이건 얼마든지 고무줄처럼 줄어들 수 있는 거야. 맥시멈이 5년이니까 기한에 미국, 소련, 영국, 중국 4개국이 맡아서 통치하는 신탁 통치를 실시하되 그 방안은 미소공동위원회와 조선 임시정부가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신탁 통치라는 게 뭐냐? 사전적 의미의 신탁은 믿고 맡긴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유엔이 위임한 국가가 특정 지역의 통치를 일정 기간 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모스크바 상고 외상회의, 자, 미국 그리고 영국 그리고 소련의 대표가 모여서 전후 문제, 우리 민족의 정부 수립 문제를 최초로 협의했던 거 모스크바 상고 외상회의다. 자, 그리고 나서 막 이런 가운데 그래도 계속 일은 진행이 돼. 그래서 1946년 3월부터 5월까지 덕수궁에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돼요. 미소공동위원회가 한번 열려 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과 소련은 임시정부를 위한 협의 대상에 참여할 정당, 조선의 정당 사회단체와 의논을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의논할 건가를 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대립을 하게 돼. 잘 들어보세요. 먼저 소련은 지금 우리 모스크바 상고 외상회의 결정에 따라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그리고 정부 수립 문제를 협의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모스크바 상고 외상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우익 세력들, 반탁운동하고 있는 우익 세력들을 데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걔네들은 빼버리고 좌익만 데리고 정부 수립 문제를 협의하자. 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미국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방지하고 미국의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뭐 이거는 그랬겠지만 미국은 야, 반탁 찬탁 뭐 이런 지지 이런 거 다 표현의 자유에 불과한 거잖아. 한반도의 모든 정당, 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를 정부 수립 논의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 자, 이거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 없죠. 왜? 소련은 소련에게 이념적으로 유리한 정부를 한반도에 세우고 싶고 미국은 미국 측에 유리한 정부를 세우고 싶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절대 아무도 양보할 수 없어. 그래서 결국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무기한 휴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정부 수립이 왜 난항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모스크바 상고 외상회의에 의해 이게 왜곡 전달되게 되면서 진실이 왜곡 전달돼 신탁 통치에 사람들이 꽂히게 되고 이것 때문에 반탁운동, 나중에 모스크바 3상을 지지하는 그런 좌익과 우익 사이에 극심한 대립, 그리고 한반도는 이미 이때 그냥 다 돌아서요. 그 우쪽으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반소 반공으로 막 가게 되는 거야.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자료가 되게 중요한데요. 모스크바 상고 외상회의 신탁 통치 논란 기사가 여기 지금 동아일보라고 여기 신문이 딱 나와 있죠. 오보. 다 동아일보에서 모스크바 상고 외상회의를 계기로 조선 독립 문제가 표면화하지 않는가 하는 관측이 농후하여 가고 있다. 신문 기사 내용이야. 자, 완전히 잘못된 그 단락이 이 부분이죠. 번주 미국 국무장관은 당시 소련의 신탁 통치안에 반대하여, 소련의 신탁 통치가 아니지 미국의 신탁 통치지, 즉시 독립을 주장하도록 미국이 소련이죠. 훈령을 받았다고 한다. 이거 완전 틀린 내용이고요. 삼국 간에 어떠한 협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불명하지만 미국의 태도는 카이로 선언에 의해 조선은 국민투표로서 그 정부의 형태를 결정할 것을 약속한 점이 있는데 소련은 남북 양지역을 일국 신탁 통치를 주장하여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 계속 말하고 있지. 38도선에 의한 분할이 계속되는 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이거 완전 다 오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좌익은 삼상 결정 절대 지지,
삼상 결정을 지지하는 거야. 신탁 통치가 아니라 모스크바 삼상의 결정을 총체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우익을 보게 되면 신탁 통치에 꽂혀 있어. 신탁 통치 절대 반대라고 나와 있지. 그치?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죠. 딱 봤을 때 모스크바 상부 외상회의 결정을 절대 지지하는 사람들 얘네들 매국노라고 느껴지지 않겠어? 딱 봐봐. 우익 입장에서 볼 때 얘네는 매국노 같은 느낌? 매국노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얘네는 애국자가 되는 거야. 반탁운동을 전개하면 애국자가 되는 거야. 이때 광복 직후 친일 문제로 죽을 목숨이었던 친일파들이 살 길을 찾게 돼. 어떻게 살 길을 찾냐?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여기 들어오고 반공을 부르짖죠. 반공을 부르짖으면서 반탁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면 애국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내게 돼. 그래서 이 친일파들은 목숨을 건지게 된다. 애국자로 둔갑하고 이때 삼상회의를 지지를 선언했던 좌익은 그냥 매국노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모스크바 상부 외상회의 결정에 대한 언론의 보도, 본문을 참고 실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다른 기사 내용을 한번 찾아보자. 또 좌익 세력이 신탁 통치 찬성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자 뭐라고 하냐? 모스크바 상부 외상회의 결정 절대 지지라고 얘기한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친일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자 여기에 들어감으로써 애국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들을 좀 여기까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